북한 군사 포럼 두 번째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세션은 북한 비핵화 협상 가능성 전망과 대응 전략 구상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이번 세션 사회는 세종연구소 김현욱 소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소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세종연구소장 김현욱입니다. 박용환 박사님이 발표도 하시고 안내도 하시고 아주 여러 역할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번 세션 주제는 북한 비핵화 협상 가능성 전망과 대응 전략 구상 이렇게 돼 있는데요. 지금까지 북한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대화를 구애를 했는데 지금까지는 뭐 그렇게 뚜렷하게 대화가 가능할 것 같다라는 시그널은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입장 차이도 워낙 다르고 전략 환경도 많이 바뀌었고 얼마 전에 외국의 학자분 몇 분하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과 같이 중국, 러시아와 북한 간의 어떤 전략 관계가 확고해진 상태에서 미국과 쉽게 대화를 하는 그런 리스크를 북한이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또 한 측에서 들리는 얘기는 아마 조만간 우크라이나 종전이 되게 되면 북러 관계의 어떤 응집력이 과거와는 좀 다르게 변할 수 있고 북미 관계, 북미 대화의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크라이나 종전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의 대화에 더 속도감을 내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해보고 있고요. 하지만 오늘 발표 토론자분들이 잘 얘기를 해주시겠듯이 이 북미 대화가 시작은 되겠지만 과연 쉽게 타결이 될 수 있겠느냐. 타결이 되고 그게 이행된다는 건 또 다른 문제고, 왜냐하면 지금까지 북한 비핵화 관련된 대화에서 많은 합의점들이 타결이 됐지만 그게 이행되는 데는 또 많은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합의조차도 상당히 어려워 보인다, 이런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는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두 분의 발제자와 두 분의 토론자를 모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발제자분은 카이다의 박용환 선임연구원께서 북한 비핵화 협상 여건 진단과 전개 과정 전망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시고요. 발표는 한 두 분이니까 한 분당 20분 정도씩 여유 있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토론은 한 분당 한 10분 정도씩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용환 박사님,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발표를 맡은 국방연구원의 박용환입니다. 먼저 발표에 앞서서 발표 드리는 내용은 제 개인적인 견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앞 세션에서 언급이 됐습니다만 북한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이 핵 위협을 고도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남북 관계를 대결적인 구도를 형성하면서 이 한반도 긴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 반면에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이제 출발을 하면서 이 북한과 미국의 정상 간의 친밀한 유대를 바탕으로 한 소위 탑다운이라고 할 수 있는 하향식 대화의 가능성이 지난 1기 정부의 대화 때처럼 가능한 거 아니냐라는 제기도 나옵니다. 다만 이런 과정에서 한국을 배제하는 소위 통미분남을 추구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도 함께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통미분남은 소위 이제 북한의 핵 위협의 능력을 감수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기보다는 다른 정치적인 목적을 두고서는 양 정상 간의 소위 말하는 스몰 딜 수준에서의 협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우려가 된다라는 상황입니다. 이런 점들을 이제 복합적으로 볼 때 아마도 매우 급작스럽고 매우 큰 변동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우리의 이익이 침해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제기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런 점들을 좀 종합해 본다면 양 정상 간의 협상 가능성도 유의미하게 존재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러한 가운데 스몰딜의 가능성도 있고, 결과적으로는 우리에게 다양한 군사적인 조치의 필요성이라든지 군사적인 위협으로도 연결되는 다양한 가능성들이 고려가 되고요.
이 집권 기간을 놓고 본다면 제가 약간 오타가 있긴 한데 2029년 1월까지 산술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트럼프 행정부 2기의 그런 집권 기간 안에 북미 간의 대화, 이 비핵화의 동향이 촉발될 수 있는, 촉진될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들을 뭐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를 떠나서 우리는 충분히 살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데서 문제를 제기하고자 했습니다. 뭐 다른 다양한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기존에 있었던 이제 문헌 연구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특히 저는 이번에 이 주제를 연구하면서 기존에 나왔던 다양한 그 회고록들을 전수 가능한 대부분을 꺼내서 다시 한번 쭉 훑어보면서 특히 이제 하노이 회담이 왜 실패했는가에 대해서 하노이 회담 실패 이후에 나왔던 다양한 회고록이나 문헌들을 바탕으로 이런 점들이 쟁점이 됐겠구나라는 판단도 해봤습니다. 다만 미래를 전망하는 데 있어서 협상의 구도를 소위 이야기하는 이런 윈셋의 형태로서 전망을 해보고자 했는데요. 뭐 저 혼자 하면 많은 분들이 박용환만의 생각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추론을 하고자 노력을 했고 그 중에 하나로서 델파이 분석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문헌에서 식별한 다양한 쟁점들을 이제 북한과 미국이 기대하는 협상의 목표가 무엇인지 한번 이 전문가들의 분석을 통해서 도출해보고 또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협상이 전개가 될 것인가라는 부분도 전망하고자 했습니다.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 전문가들은 30명으로 구성이 됐고요. 국가안보실에서 근무했던 3분을 포함한 10명의 정부에서 근무하셨던 분들, 그리고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3분을 포함한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연구자 10명, 그리고 연세대학교 교수 2명을 포함한 학계 연구자 10명 등 다층적인 구성으로서 델파이 모집단을 구성해서 분석을 하고자 했습니다. 먼저 이제 현 상황에 대해서 본다 그러면 북한 같은 경우는 2018년도 회담에서 이 최대 압박을 통해서 나름대로의 또 역량 강화라든지 미국과의 협상의 구도를 이어갔던 측면도 있습니다. 뭐 동시에 이제 남북관계 개선도 촉진된 측면이 있지만 이후에 회담이 실패한 이후에 이 대결적인 관계를 형성했고 특히 이 러우전을 계기로 해서 특히 이런 그 북중러 연대를 포함해서 이 북미 회담을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하지 않는 데서 더욱더 편익을 구하고자 하는 그런 대체제를 좀 찾지 않았나라는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속이 된다 그러면 아마 협상이 어려울 수 있다. 다만 이게 지속이 안 된다 그러면 협상의 변화 요인을 찾을 수 있다라는 기회를 찾는 것 같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북핵 문제에 우선순위를 두는 행정부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이제 트럼프 1기 행정부 이후에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북핵 문제를 좀 우선순위에 두지 않았고 꼭 뭐 미국의 의도가 그렇지 않더라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진다든지 중동 문제가 터진다든지 사실 북한 문제를 다루기에는 현실적으로 우선순위를 갖기 어려운 국제 정세의 특성도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다만 이 트럼프 2기가 정정부가 시작이 되면서 소위 트럼프 대통령 개인의 성향, 특히 이제 기념비적인 성과를 만들어내려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오히려 이제 북한에 대한 관여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 또 기존에 했던 이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외 정책을 보면 또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특징을 보여줄 수도 있겠다. 이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북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그런 과정에서 뭐 한미 연합 훈련을 유예한다거나 이런 부분들까지도 연결이 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북한과 미국의 상호 인식 측면을 좀 더 적극적으로 본다 그러면 미국에 가서 만나본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미국 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인 결단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나 세력은 사실상 부재하다. 뭐 북한 같은 경우도 당연히 김정은의 정치적 결단을 제어할 수 있는 부분이 없겠죠. 이런 부분은 과거 1기 행정부의 협상도 동일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양측이 다 독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정치적 여건으로 인해서 내부적인 다수의 비판이 있더라도 협상을 강하게 추진할 수 있는 또 북한 같은 경우도 이제 핵보유국 지위를 어느 정도 인정받는다면 소위 말하는 다른 접촉 출로를 모색할 가능성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협상의 쟁점만 놓고 본다 그러면 이러한 이제 의사결정으로 회담이 시작이 될 텐데 미국은 과거 이제 일괄 타결 방식을 좀 선호했습니다. 북한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단계적인 조치를 선호했던 부분이 있고
이제 앞서 핵무기 수량에 대한 언급도 나왔지만 결국 북한은 영변 시설을 우선 폐기하는 것을 조건으로 대화를 시작하려고 했고 미국은 거기에 강성까지 포함하는 요구를 했던 부분이 쟁점으로 됐던 것 같습니다. 결국은 협상이라는 게 이런 선결 조건에 대한 합의가 이제 요구가 되면서 단계적인 접근 또 이 완전한 비핵화 이 부분에 있어서 상호 인식 차이가 협상에 장애가 됐다라는 이제 결론이 나오게 되겠고요. 북한 같은 경우는 달라진 여건 속에서는 아마 이런 통일분담의 전술을 더욱더 강화할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협상을 할 때 협상의 기회 요인과 이제 도전 요인을 한번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북한 같은 경우는 이러한 그 기하급수적인 핵물질의 대량 생산을 하고 있는 부분이 북한의 위협을 증가시키고 북한의 협상의 소위 레버리지를 올릴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북핵 위협을 좀 낮춰야 한다라는 그런 위험을 감수하기 위한 관여 필요성이 제기가 되면서 북한과의 협상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제기가 되는 겁니다. 특히 이제 북한 같은 경우도 핵무기를 만들어내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직간접적인 비용이 많이 들 겁니다. 핵무기를 만드는 것 자체도 비용이 들 것이고 운영하는 데도 비용이 들 것이고 핵무기 개발로 인한 대북 제재로도 인한 비용이 클 겁니다. 특히 이 광물 통제를 인해서 대외 교역량이 한 최대 90%까지도 감소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북한은 이러한 이제 감소를 상쇄하는 수단, 결국 이제 불법적인 외화 수익을 사이버를 통해서 해결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지속 가능한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도전 요인도 물론 있습니다. 한국도 이제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는 확정 억제를 강화하고 있는데 북한은 이 부분을 또 다른 위협, 강화된 위협으로 인식하고 협상을 회피해야 되는 요인으로 인식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앞서도 주시됐지만 이 북중러 3자 간 연대가 북한으로 하여금 회담의 필요성을 소극적으로 대처하게 하는 요인이 될 부분이 있습니다. 또 이 미국이 협상에서 이 한미 연합 대응 태세를 또 현저하게 약화하거나 한국을 협상에서 배제하는 이런 효과가 나타나면 또 한미 공조가 균열이 발생하면서 또 협상에 대한 동력이 약화될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이제 쟁점을 한 3가지 정도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그 북한 같은 경우는 이 정권과 체제를 장기간 지속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 핵무기가 굉장히 유효한데 이 핵무기가 상실될 경우에 그러한 이제 상응 조치가 분명히 필요할 것으로 인식할 겁니다. 특히 계속돼서 반복이 되지만 이 후견국들이 제공해주고 있는 이런 유리한 여건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사실은 또 지속 가능한가라는 불확실성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아마도 김정은 체계가 4대 세습을 추구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현저히 높아 보인다라고 전망할 수 있는데 그라운 가운데서는 앞서 이제 기조연설에서 김진아 차관이 언급했던 것처럼 정상 국가를 추구하려고 하는 김정은의 의도가 결국은 대외관계 개선으로 이어질 여지도 있다고 판단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핵무기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로서는 위험을 감소시킬 필요성이 분명히 인식이 됩니다. 특히 대규모 생산 능력을 보유한 영변 시설에 대한 가동 중단이 매우 필요하다라고도 판단이 되고요. 앞서 연구된 이상규 박사님의 7월 달에 발표된 그 발표 자료, 공개된 자료를 근거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영변 시설이 최다 생산량을 만들어내는 시설임은 당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영변 핵시설에 대한 동결만으로도 북한의 기하급수적인 핵 생산 능력을 현저히 둔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의미성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과거 제기됐던 이런 협상의 조건을 검토해 볼 수도 있고요. 특히 이제 ICBM 같은 경우도 북미 협상 과정에서 언급이 된 바가 있는데 아직은 이제 실전 배치를 하기에는 이전 단계로 판단이 됩니다. 아직 계속해서 추진 체계 개발이라든지 유도 체계 개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ICBM 동결 또는 폐기가 이런 궁극적으로는 또 우리에게 주는 이 확장 억제, 미국의 확장 억제 제공 효과도 강화시키기 때문에 협상의 카드로서 고려해볼 여지가 있다라고 판단해봤습니다. 네, 주요 쟁점 3번째로는 앞서 언급한 부분이긴 하지만 결국은 이제 비용 측면에서 북한으로 하여금 유엔 제재 조치를 좀 완화한다면 특히 마지막에 이루어진 5개 조치를 완화함으로써 만들어지는 경제적인 효과가 매우 크다라는 판단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종합을 해서 델파이 분석의 문헌을 만들어서 전문가들과 함께 한번 논의를 간접적인 대화를 해봤습니다. 그 결과는 본격적인 비핵화 협상의 개최 가능성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매우 높게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협상이 과연 타결이 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매우 부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다만 이제 협상이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2026년 중에 개최될 가능성이 가장 크고 한 1년 정도 협상을 진행한 다음에 2027년 이후에 타결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전망이 되기도 했습니다. 협상의 조건만 놓고 본다면 뒤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결국 이 상호 의도하고 있는 비핵화의 수용과 상응 조치 수용 범위가 거래가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하는데 구체적으로 놓고 보면 북한이 좀 더 상응 조치보다는 비핵화 수용에 있어서 양보를 먼저 보여줘야 협상이 타결이 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재밌는 부분은 협상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대체로 김정은의 의지라는 부분을 26명이 응답을 해주셨고요. 또 마찬가지로 회담 성공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도 24명이 김정은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기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놓고 보면 협상 조건 중에서 탄두 보유에 대해서 저희가 질의를 드렸는데 아마 초기 협상에서 탄두 보유에 대해서는 북핵 동결 수준에서 타결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미국은 한 이 정도 수준, 결국 이제 북한의 동결보다는 좀 더 강화된 조건을 요구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북한이 원하는 기대 수준에 좀 더 가까워지는 북핵 동결 수준에서 타결 가능성이 제기가 됐고 특히 영변 시설을 가동 중진하는 생산 시설 측면에서는 여기에서 일단은 1차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차후 협상으로 전개가 될 수 있다라는 판단이 됐습니다. 투발수단 같은 경우도 ICBM 폐기를 조건으로 첫 번째 회담에서 어느 정도 비례적인 절충을 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됐습니다. 상응 조치와 관련해서는 군비 통제 측면에서 특히 연합훈련 유예가 제기가 됐습니다. 사실 연합훈련 유예가 이제 지난 1차 회담에서도 제기가 되기도 했고, 제가 이제 이번에 회고록을 찾다 보니 그 90년대 말에 만들어진 케네스 키노네스의 그 회고록에도 이런 부분이 매우 자세히 나왔습니다. 이미 우리는 이제 팀스피드 훈련을 유예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안도 사실 새로운 제안이라기보다는 벌써 30년이 넘은 제안이기도 한 것이지요. 또 체제 보장 측면에서는 저는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요 다음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소위 이제 수교 협상을 처음에 이제 상정을 해놨는데 아마도 바로 수교 협상을 가기보다는 단계적으로 간다면 연락사무소 설치 정도가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이 설문지를 만들었는데 역시나 이 부분에서 연락사무소 설치 정도로서 어느 정도 미국이 좀 더 원하는 수준, 오히려 미국이 기대하는 목표보다 더 미국이 원하는 결과 쪽으로 달 가능성이 있었고요. 대북 제재 측면도 미국이 기대하는 목표다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제시했던 부분보다 협상 타결은 오히려 미국이 기대한 목표보다 더 미국이 원하는 측면. 그래서 아무래도 이 제재 조치 완화에서도 이런 특정한 제재 조치 완화까지만 받아줄 뿐이고 더 폭넓은 제재 조치 완화는 이후에 이루어지는 비핵화의 과정을 보고서는 이런 상응 조치가 단기적으로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과정 효과를 보면 사실 이 부분도 조금 쟁점적이긴 했습니다만 이 비핵화가 남북관계 개선에 미치는 효과는 비교적 어느 정도 있다라고 판단이 됐습니다. 다만 아쉽게도 우리 정부가 하고 있는 이런 선행 조치가 어느 정도 효과를 줄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로 이제 부정적인 입장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거를 굳이 저희가 또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본다면 아마도 한국 정부가 단독으로 하는 이런 조치보다는 북미 간의 대화가 이루어져서 같이 이루어지는 협상이 효과를 낼 수 있을 거라는 판단으로 예상이 됩니다. 합의 측면에서 보면 결국 이제 상호 간에 누구나 다 만족하는 협상을 내는 것은 불가능할 겁니다. 모두가 원하는 협상을 추구한다면 모두가 원하지 않는 협상의 결과가 나올 거고요. 모두가 다 불만족하는 협상에 만족할 때 결국 모두가 다 만족할 수 있는 협상에 도달할 수 있다. 결국 우리는 이런 잠재하는 추가 협상을 어느 정도 고려할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함의가 도출이 됩니다. 사실 대응 방안 관련해서는 저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뒤에서 우리 허재영 교수님께서 더욱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실 텐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어쨌든 이 주변국의 외교력도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동결 축소 폐기 또는 동결 축소 관리 같이 이런 단계적인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요. 결국 우리는 이제 실용적인 협상, 결국 북한의 핵 위협을 감소하는 실용적인 협상을 해야 되고, 그래서 뭐 굳이 원한다면 외형은 북한이 말하는 것처럼 군축의 형식을 하더라도 결국 이제 실질적인 협상 내용은 우리가 원하는 이런 비핵화로 가는 명분과 실익을 교환하는 방식도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함의입니다. 대체적으로 이렇게 서로 원하고 있는 상응 조치와 비핵화는 한 번에 다 주고받을 수는 없고 단계적으로 주고받는 과정이 필요하겠다라는 판단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동안 아무것도 안 할 것이냐, 우리는 대화를 하면서도 이렇게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능력 자체가 결국 우리의 대화의 힘을 키워주는 방안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이제 한미 간의 공조가 더욱더 중요해진다라는 판단입니다. 이러한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상호 합의하에 어느 정도 파급될 수 있는 가능성들을 긴밀히 논의하면서 추진을 해야 되며, 특히 한국으로서는 독자적인 전략적인 억제 능력, 왜냐하면 이제 결국은 군축이라든지 군비 통제의 논의가 빨라질 수 있는데,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의 역량이나 능력이나 역할을 제약할 요인도 분명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대화가 본격화되기 전에 우리로서는 독자적인 역량과 능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판단입니다.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스몰딜이 될 가능성도 있다. 특히 이런 트럼프의 개인적인 성향, 특히 김정은이 핵보유국 지위를 어느 정도 인정받을 경우에 협상이 될 수도 있다. 다만 우리는 이런 실질적인 위협에 대응하면서도 북한이 협상에 나올 가능성을 고려하고, 특히 이 2026년 중에 이루어질 수 있는 협상에 대응해서 대응 방안들을 좀 고도화할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결론에 도달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사님 감사드립니다. 많은 뭐 내용들을 말씀을 해주셨고, 또 그 오피니언 폴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 생각에는 이전의 북미 대화 때보다 북한하고 미국 간의 거리가 상당히 먼 것 같아요. 아까 뭐 김진아 차관님께서 북한의 정상국가화를 위한 노력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위해서는 일단 제재 완화 내지 제재 유예 내지 뭐 제재 면제 내지 어떤 식으로든 북한의 제재가 지금보다는 좀 더 약화돼야 되는 상황인데, 그걸 위해서 어느 정도 수준을 북한 김정은이가 수용을 할지, 그러니까 이제 과연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포르 합의는 유효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나온 그 한반도 비핵화라는 원칙, 이것을 장기적인 목표로라도 과연 김정은이 그걸 수용을 할지,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이따 잠깐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연세대학교 허재영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네, 두 번째 발표 맡은 연세대학교 허재영입니다. 제 발표 제목은 한반도 전력 환경 변화와 새로운 비핵화 로드맵 구상, 이렇게 되어 있긴 한데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발표를 좀 부탁드린다고 연락을 받았을 때 제가 좀 곤란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전 이러한 발표를 100번 넘게 들은 것 같아요. 어디서 제가 발표를 하든 다른 사람이 발표하든. 근데 계속 진행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뾰족한 답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역사적인 흐름을 많이 늘 강조를 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 발표에서 좀 이론적인 접근도 적용을 해서 접근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좀 환기를 시키기 위해서 사진을 보여드리면, 일단 한반도의 핵 문제가 논란이 된 게, 이슈화된 것은 이때쯤인 것 같아요. 1991년 12월 혹은 1992년 2월, 이때쯤에 남북 기본 합의서도 도출이 되고요.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도 도출이 되고, 여러 가지 핵이라는 단어를 그 전에 제가 찾아봤더니요. 언론사 아카이브를 봤더니 1991년 전에 핵은요, 미국과 소련의 핵입니다. 거의 안 나와요. 근데 이제 북한의 핵은 92년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언론 기사화되기 시작되고요.
최근에 이재명 정부에서 출범했을 때 기본적으로 비핵화 관련해서의 입장 차이가 뚜렷하게 대비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발표하기가 되게 쉽지 않거든요. 이미 답은 나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떠한 좋은 얘기를 해야 그나마 좀 역할을 할 수 있을까? 3단계 아까 박용환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와 유사합니다. 델파이 조사 하셨는데 동결, 축소, 비핵화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렇게 제안을 했고요. 이 제안에 대해서 북한이 바로 반박을 내놓습니다. 비핵화 망상증에 걸린 위선제의 정체가 드러났다. 이렇게 바로 공격을 합니다. 이전과 좀 다른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미국을 비난하던가 아니면 한국 정부에 대해서 어떤 정책적인 비난보다는 어떤 인물에 대한 비난이었다면 이번에는 적대적 두 국가 이후에는 굉장히 바로바로 반응이 나오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좀 이전과 다른 점이 발견되고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한반도 북핵 보시면 이건 이제 대북 정책 전반적인 대북 정책 그리고 여긴 비핵화 단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결, 축소, 폐기 되어 있고요. 제가 저 표를 보여드린 이유는 기본적으로 제 발표는 단계적인 접근이 꼭 필요하다라는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994년입니다. 처음에 합의된 게요. 북한과 미국의 제네바 합의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드는데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라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좋은 기회였거든요. 근데 가장 큰 문제가 저 제네바 합의를 도출한 정부는 민주당 정부였고요. 그 제네바 합의가 이제 실행돼야 되는 궤도에 올랐을 때는 공화당 정부 때문에 이제 상호간의 불일치, 그러니까 단점 정부하고 분점 정부의 그런 특성 때문에 결국에 저것들이 더 뻗어 나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안 되고 더 큰 핵 위기로 번져 나갔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네바 합의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그 자료에 가지고 계신 대로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동안에 보면 미국도 한국도 여러 가지 전문가들 그리고 정책 결정권자 위치에 있는 분들이요 3단계 혹은 2단계 단계별 접근을 굉장히 강조해왔던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얘기하는 것 그리고 그 윤석열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99년에 윌리엄 페리가 발표한 3단계랑 대동소이합니다.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점은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북한의 의지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뭘 하려고 해도 상대방이 거기에 따라오지 않는다면 더 이상 대화가 진척되기 어려운 상황인데 특히 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 선언 이후에 더 그러한 모습 뭐 물론 길게 보면은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부터 볼 수 있지만 그런 것 같습니다. 2000년에 내용하고요. 제가 여기 부분은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북미 공동 커뮤니케와 올브라이트 장관이 2000년에 갔을 때 그 평양에 갔을 때 이야기 그리고 육자회담에서의 9.19 그리고 2.13, 13 대표적인 북핵 관련된 합의된 내용들입니다. 제가 빨리 넘어간 이유는요. 놀랍게도 내용이 똑같아요. 그냥 카피 앤 페이스트예요.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한 것처럼 보일 정도로 똑같습니다. 핵무기 포기하고 중단하면 중유를 제공하거나 식량을 지원하거나 북미 간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거나 미국이 나서서 북한과 일본의 수교를 맺게끔 유도하거나 그런 내용이 94년부터 지금까지 쭉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돼서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권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계속 어느 정부든 똑같이 반복되고 있는 내용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경향은요. 2018년에 있었던 싱가포르에서 열렸던 회담의 4가지 항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납니다. 다 육자 회담 내용에 있었던 겁니다. 트럼프는 굉장히 본인이 뭔가 새로운 걸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미 그거는 이전에 20년 전에 했던 내용, 15년 전에 했던 내용들과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그러면 이제 왜 이렇게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가? 전 2가지 측면으로 봤습니다. 첫 번째 현실주의적인 측면에서 보면요. 뭐 잘 아시겠지만 안보 딜레마 문제가 있습니다.
체제 미국이랑 북한이 본인들한테 굉장히 체제 위협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서 핵을 개발할 수밖에 없다라는 시각이 바로 그 현실주의적인 시각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구성주의적인 시각, 제가 수업 시간에도 학생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영국의 핵무기가 지금 몇 개가 있는지 한번 찾아봐라. 그러면 아이들이 구글을 찾아봐요. 그러면 영국 핵무기가 한 230개, 뭐 단체마다 다르긴 한데 한 230개에서 250개 있는 걸로 뜨고 있습니다. 북한 핵무기가 역시 단체마다 다르긴 한데 30개에서 60개 왔다 갔다 합니다. 어떻게 보면 200개 가진 영국이 30개 가진 북한보다 미국한테 더 위협이어야 합니다. 현실주의적인 관점에서는요. 근데 구성주의에서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945년에 일본을 망하게 한 나라는 미국이지만 2025년에 미국과 가장 친한 아시아 나라는 일본입니다. 그러니까 구성주의 측면에서는 정체성이 계속 바뀐다고 보고 있는 건데 이쪽 측면에서 보더라도 미국은 지금 북한을 굉장히 불량 국가로 낙인 찍어갖고 매드맨 혹은 뭐 로그 스테이트 이런 낙인 찍은 게 벌써 20년이 훌쩍 넘어버린 것 같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책은 상호 인식의 전환 그리고 관계 재정립이 꼭 필요하다. 그리고 북한한테 핵 없이도 생존할 수 있다라는 시그널을 계속 지속적으로 던질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이죠. 구성주의에서는 그러한 상호 간의 공유된 생각, 뭐 쉐어드 아이디어 아니면 뭐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한 두 가지 측면, 현실주의적인 측면과 구성주의적인 측면에서 제가 답을 찾은 것은 포용적인 억제라고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했던 얘기인 것 같긴 합니다만 강력한 억지력 그리고 외교적 관여, 북한이 고립되지 않으면서도 함부로 도발을 하지 못하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들고 제가 오늘 발표에서 중심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요 1단계, 2단계, 3단계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두 가지 이론, 현실주의와 구성주의의 이론을 바탕으로 구상된 단계적 비핵화 로드맵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요. 북한의 핵 프로그램 동결 조치가 꼭 필요하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핵물질 생산에 대한 거, 플루토늄을 재처리한다던가 아니면 우라늄을 농축한다는 그것들에 대한 즉각적인 동결을 선언해야 될 필요가 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발표 다 듣고 이제 발표 다 말씀드리고 토론자분들하고 플로어에 계신 선생님들의 의견을 들을 텐데 많은 부분 로드맵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한다로 끝나는 걸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그렇게 안 하면 뭐 아무것도 안 되긴 합니다. 근데 이 로드맵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북한뿐만 아니라 한국과 미국의 이행 조치도 필요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무엇보다 북한이 선언했던 거 2018년에 ICBM 시험 유해나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같은 부분적인 부분에서의 동결 조치를 참고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북미 간 상호 연락 사무소 개설 추진이 1단계에서 반드시 진행되어야 하고요. 했다라는 거에 대한 문제가 한국이 이런 거거든요. 한국이 북한한테 비료나 식량을 지원했을 때 그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ODA가 아니었기 때문에 한국 정부는 모니터링할 권한이 없었습니다. 근데 한국 정부가 국제기구나 다른 단체를 통해서 들어가면 ODA로 잡힙니다. 그러면 ODA에는 반드시 모니터링이 들어가요. 그리고 지금은 많이 그 국제기구에 있는 외교관들이 빠져나와 있지만 북한에 상주하면서 그거를 부분적으로나마 모니터링한 게 있었는데 북한이 그 정도까지는 양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1단계의 가장 기본적인 구상은 제네바 합의에서의 초기 이행 조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시에 영변 원자로를 가동 중단시켰을 때 중유 제공했던 거와 그 맥락을 같이 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1단계 조치는 추가적인 북한의 위협을 막고 북한과 미국 그리고 한국과 미국 간의
상호 신뢰의 싹을 틔울 수 있는 단계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단계로 중기적인 목표인데요. 중기적인 목표가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기도 합니다. 북한이 실질적으로 핵탄두 그리고 핵물질을 감축해야 되고요. 또 핵 보유국 지위도 포기해야 하고 이 NPT 복귀를 선언해주면 북한만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미국이나 한국 국제사회가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이들은 주로 북한의 민생하고 관련된 것들이 있습니다. 민생하고 관련된 것들이 주로 석탄, 섬유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제재를 중단하거나 부분적으로 좀 허용을 하는 방향으로 제재를 조정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북한이 두 번째에서는 또 그런 걸 얘기할 수 있거든요. 제가 살펴봤더니 북한이 2005년부터 2005년에 한 번 그리고 2016년에 한 번 국제사회를 향해서 뭐라 그랬냐면요. 쌀이나 아니면 백신 아니면 비료 이런 거 주지 말고 개발 협력을 해달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프라 건설을 해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부분으로 우리 마을에 백신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을에 병원을 지어주고 우리 아이들한테 뭐 옷을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옷을 만들 수 있는 뭐 개성공단 같은 걸 좀 확장해주고 이런 얘기를 10년 주기별로 계속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좀 힌트를 착안해서 말씀드리면 한반도 남북한과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가 같이 참여하는 한반도 개발은행 같은 것들을 설립해서 북한의 경제 개발을 지원하는 식으로 해서 이 평화 체제 구축과 함께 핵무기 동결 그리고 경제적 지원, 평화체적 구축 이게 같이 이어져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약 드리면 체제 보장 그리고 제재 해제, 경제 지원이 결합돼서 북한을 다시 되돌리기 어려운 수준의 비핵화 이 길로 이끄는 것이 이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체제 설립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세 번째 완전한 비핵화 체제인데요. 그 동안에 보면 박용환 박사가 아까 말씀하셨는데 통미봉남 말씀하셨는데 북한은 그 동안에 한국 보고 빠지라라는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2007년에 노무현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 14 공동선언 했을 때 가장 반발이 심했던 나라는 중국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 문구 하나가 좀 이상해서 한반도의 항구적인 그 평화 체제를 위해서 그 3자 혹은 4자의 정상이 모여서 선언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 때 와서는 이제 3자가 누구고 4자가 누구고가 이제 남북미 혹은 남북미 중으로 명확히 됐지만 2007년에 중국이 반발했던 거를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생각을 해서 북한이 원하는 게 한반도 남북한하고 대화가 아니라면 부분적으로 한국이 좀 전략적으로 양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북미 간의 상호 불가침, 다른 나라 다 필요 없고 미국이 우리 체제 보장해 주는 게 가장 우선순위다라는 걸 북한이 주장한다면 우선적으로 그게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반드시 다른 나라가 참여해야 되고 한국이 우선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이재명 대통령도 얼마 전에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 좀 미국이 주도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북한한테 인센티브를 주면서 가지고 와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무엇보다 북미 간 상호 불가침 조약뿐만 아니라 대외관계 측면에서는 대북 제재를 거의 모두 종료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의 마샬 플랜처럼 경제적 지원을 모든 국가,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모든 국가들이 참여해서 하는 방법이 좀 3단계에서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초기, 중기, 장기적인 이 단계별 기대 효과를 정리를 하면 두 가지로 압축이 될 것 같습니다. 신뢰를 단계적으로 구축해야 된다. 한 번에 빅딜 같은 것은 없다라는 걸 좀 강조하고 싶고요. 둘째, 안보 딜레마의 해소입니다. 한국도 안보 딜레마가 있지만 북한도 안보 딜레마가
있을 겁니다. 뭐 제가 북한 편 드는 게 아니고 이론적으로는 그렇거든요. 북한도 안보 딜레마가 당연히 있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비핵화 조치하고 평화 체제 구축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서로 윈윈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에 평화 제도, 경제적 변형, 대외 관계는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내용하고 요약되어 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 전에 말씀드릴 게 이러한 과정에서 3단계 과정에서 북한과 미국의 역할 제가 지금 말씀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건너가고요. 한국은요. 일단 남북한 간 이 연합에 왜냐하면 지금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도 3단계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두 번째가 남북 연합이거든요. 그 연합의 수준으로 같이 병행해서 한반도 문제를 한반도화하기도 하면서 한반도 문제를 국제화하는 거를 같이 갈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중국 역시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신형 대국 관계, 미국과 중국이 그렇게 가려 그런다면 충분한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동북아의 경제 1대1로가 중국을 기준으로 지금 서쪽으로만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 중동, 동유럽 넓게는 서유럽까지도 가기도 하는데 그쪽으로만 가고 있는데 이 문제가 해결되면 1대1로가 한 바퀴 돌아서 일본하고 한국까지도 올 수 있는 그런 청사진을 중국이 좀 내보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 중에서 중요한 건 저는 어떻게 보면 러시아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러시아가 북한 러시아 관계가 최근 2, 3년 사이에 매우 가까워진 걸로 그렇게 평가받고 있지만 결국에 러시아는 육자회담 때 했던 얘기 들어보면 경제적 이익이었거든요. 시베리안 횡단철도, 한반도 종단철도를 연결하자. 남한에 가스가 필요하다 그러는데 그 가스 송유관 설치하자. 그 돈 우리가 조금 낼게. 혹은 일본은 그거를 해저 터널 뚫어서 오키나와나 후쿠오카까지 이렇게 가는 걸 생각한다. 러시아가 그걸 충분히 할 의지가 있다. 이 얘기를 계속 해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그런 부분에서 북한과의 군사적인 부분보다는 한반도 전체의 경제, 동아시아, 시베리아 극동 지역의 경제 성장은 러시아의 큰 숙제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가 해결되면 러시아도 좀 해결될 수 러시아도 경제적 이득을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전에 제가 한 1분 남았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중국의 역할 말씀드렸는데 중국도 결국에 대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이번 전승절 행사 때 제가 사진 보고 깜짝 놀랐던 게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 옆에 푸틴이 있었어요. 거기까지는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그 옆에 김정은이 있었습니다. 중국이 미국하고 대항하고 같이 견줄 수 있는 나라로 가기 위해서는 옆에 북한 김정은이 아니고 사실 인도 총리나 브라질 대통령이나 굉장히 글로벌 사우스 같은 데서 역할을 하는 나라들 지도자들이 옆자리에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중국이 거기서 굉장히 큰 실책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이 굉장히 큰 나라로 가기 위해서는 푸틴은 뭐 원래부터 그랬기 때문에 중러 관계가 원래 그렇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지만 이쪽에 김정은이 있다? 그러면 아직까지 중국은 좀 멀었다라고 판단하는 나라도 많은데 이 핵 문제 해결하는 데 있어서 중국이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굉장히 좋은 기회다. 중국은 이미지를 어떻게든 좋게 만들어야 되는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역할을 좀 기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지속적인 실행력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중간중간에 정권 교체도 있고 합의, 도출, 이행, 실행자 뭐 다 다르지만 이렇게 너무나 분절적인 것 같아요. 북한 연구하신 분들 중에서 그런 말도 합니다. 오히려 지금 김정일 때 혹은 김정은 때 안 바뀌지 않습니까? 지도자가 오히려 대화하기 편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한국 정부 계속 뭐 바뀌고요. 미국 정부도 계속 바뀌고 하는데 이 바뀌더라도 보수 진보 상관없이 북핵 해법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하나의 그 합의를 읽어내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정부 바뀌었다고 해서 정책이 다 뒤집어 엎어지고 하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다행인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에 발표한 3단계 접근법은 이전의 정부들이 얘기했던 거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거를 부분적으로 실행할지는 또 이제 기술적인 문제긴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좀 기대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제 발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북미 간에 그리고 북한 비핵화가 어떻게 단계적으로 가야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하고, 지금 현실에서 또 어떤 부분들이 아마도 중요한 요인들이 되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질문 하나만 좀 드리면 약간 좀 이거는 약간 근본적인 질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한 10년 전에 그 미국에서 북한 비핵화 회의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번 이런 북한의 핵 개발이 지속이 되고 어느 순간 북한은 핵무기 탄두를 몇 개씩 가지게 될 것이고, 이것이 국제사회의 인식으로 굳어지게 되면 결국은 북한은 어느 식으로든 비핵화 국가, 핵보유 국가로 자리 잡게 될 텐데 이거를 생각해 봤냐라고 제가 미국 애들한테 질문을 했더니, 미국 전문가들이 노발대발하면서 북한 비핵화 정책은 절대 포기할 수 없다라면서 막 그 흥분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이해를 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지금 미국이 추진하고자 하는 거는 자국이 계속해서 소위 그 룰스 베이스 인터내셔널 오더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NPT 리짐, 그리고 동맹 유지, 그리고 핵보유국이 도미노 현상처럼 익스팬드 되는 것을 막기 위한 그러한 시스템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러한 위시풀 띵킹을 계속 가지고 있는 건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이미 지금 정부 고위 인사 어느 부인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또 이 비핵화 END 중에 비핵화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말씀을 하신 걸로 제가 들었고, 그러면 과연 이러한 현실과 미국의 어떤 그 체제에 기반한 어떤 노모티브 위시풀 띵킹 간에서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 건지, 뭐 당연히 기존의 입장이 유지되면 좋겠지만 이러한 입장이 과연 어느 순간까지 갈 수 있겠느냐, 그럼 그것이 깨졌을 때 한국은 어떻게 리스판스를 해야 되는 것인가, 그게 조금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입니다. 그다음에 토론자 두 분을 모셨는데 시간이 조금 빠듯합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한 7분 정도씩, 먼저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백선우 연구위원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백선우입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귀중한 자리에 토론의 기회를 주신 국방연구원 측에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저는 이제 박용환 박사님 발표에 대해서 토론을 준비했는데요. 기본적으로 박사님이 말씀하신 대부분의 내용에 동의를 하고 저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거를 읽다 보니까 좀 이해가 좀 안 되는, 좀 추가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분들이 몇 가지 있어서 그 관련돼서 질문과 코멘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 발표문을 읽으면서 가장 궁금증을 가졌던 것은 이 북미 회담의 개최와 타결 그 시기를 제시하신 부분이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제 북미 회담 개최 가능성과 관련해서 두 가지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2026년에 타결이 될 것 같다. 타결된다기보다는 2026년에 협상이 개최가 될 것 같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미국이 중동 및 유럽 분쟁을 중재한 뒤에 북핵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이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자면 2026년이라고 아마 이렇게 제시하신 것들은 이제 전문가분들의 물론 종합적인 의견이겠습니다만 아마 미국의 중간 선거를 좀 염두에 두시고 답변을 이렇게 주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또 중동 및 유럽 분쟁, 이것 역시 좀 미국이 직면하고 있는 어떤 대외적 안보 위협에 관련돼서 포커스를 맞추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두 가지 요인이 전부 다 미국 중심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북미 회담이라는 건
북미 회담이 성사가 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미국뿐만 아니라 북한 측도 여기에 응해야지 가능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회담이라는 것은 두 개 이상의 국가가 하는 것이니까요. 근데 이제 북한이 응하지 않으면 아무리 미국이 뭐 대내적으로 중요한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고 대외적으로 뭐 이런 중동 문제, 뭐 우크라이나 문제 같은 것들이 해결이 되어도 이제 협상이 결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저를 포함해서 이제 한국에서 이 북미 관련 회담과 이제 비핵화 문제를 연구하시는 많은 분들이 좀 미국의 시각에 포커스가 되어서 보시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래서 반성을 평소에 많이 하는데 이제 이번에 에이펙 사례에서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듯이 결과적으로 트럼프가 이제 한국에까지 와서 계속 북한 김정은을 상대로 러브콜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김정은이 응하지 않으니까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러니까 과연 북한이 미국이 얘기하는 이 비핵화 회담에 응할 요인이 무엇인가? 어떨 때 이렇게 그 회담에 좀 긍정적으로 반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북한 내부 요인에 대해서 혹시 이걸 진행하실 때 프로젝트를 진행하실 때 염두에 두고 이거 설계하신 부분이 있는지 이거와 관련된 좀 추가적인 설명을 좀 듣고 싶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저희 연구원 내부에서 이제 북미 비핵화 회담이 열릴 것인가, 열린다면 어떤 수준으로 합의가 진행될 것인가에 관해서 세 차례 그 내부 TTX를 진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 이장호 박사님께서도 와서 좋은 말씀 해주셨었는데 그때 보니까 결과적으로 세 번 다 물론 시뮬레이션 게임이지만 세 번 다 미국이 졌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응하려고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북한이 애초에 웬만한 미국의 카드를 들고 오지 않는 이상 이 회담 자체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이 북한을 회담 테이블로 이제 오게끔 유도하는 거가 굉장히 힘들어서 아예 저희는 그냥 어찌됐거는 응하기로 했다라는 그 시뮬레이션을 깔고 들어갔는데 현실은 사실 훨씬 더 녹록지 않을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디 그 생각하신 부분이 있는지 설계를 반영하신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박사님의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비핵화 상응 조치 관련해서 말씀하신 부분이었습니다. 그 발표하신 것을 들으니까 이제 북핵 동결, 영변 중단, ICBM 폐기라는 비핵화 조치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미국의 상응 조치로 연합훈련 유예, 연락사무소 설치, 경제제재 부분 완화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조치들이 서로 어떤 방식으로 교환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게 단계별로 1대1 대응인 건지, 그러니까 북핵을 동결하면은 연합훈련을 유예해주고, 뭐 영변을 중단하면은 연락사무소 설치해주고 이런 식으로 1대1로 가는 것인지, 아니면 패키지로 가는 것인지, 세 가지가 동시에 다 이루어져야 되고 다 이루어졌을 경우에 한해서만 세 가지의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인지, 여기에 관해서 좀 추가 설명을 듣고 싶었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볼 때 제가 방금 TTX도 말씀드렸지만. 북한이 지금 ICBM 폐기를 한단 말이에요. 지금 이 발표문에 의하면 ICBM 폐기를 해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지금 상응 조치가 뭐냐면은 경제제재 부분 완화입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좀 불비례하다고, 비례적이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TTX에서도 그때 경험했던 것이 뭐냐면 북한이 원하는 것은 경제제재 완화가 아닙니다. 그 북한 측에서 계속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하셨던 것이 우리는 경제 제재에 굉장히 익숙하다. 우리는 몇십 년간 우리를 옥죄였던 경제 제재 속에서도 살아남고 있는 정권이다. 경제 제재를 완화를 가지고서 우리한테 어떤 딜을 하려고 하지 마라. 그러면 북한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북한을 공식적인 핵 보유국으로 인정한다라는 것이 그것을 성문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공개되진 않더라도 비공개 수준이더라도 우리가 핵 보유국이다. 그러니까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최소 그 수준으로라도 디팩토 뉴클리어 스테이트라도 우리를 인정한다라는 내용을 어딘가에다 성문화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ICBM 폐기라는 것은 북한 측 입장에서 보면은 세컨드 스트라이크 케이퍼빌리티를 잃는 굉장히 중요한 양보를 하는 것인데 그에 비해서 지금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것들 어떤 경제제재 완화나 연락사무 설치, 뭐 연합훈련 유예 같은 것들은 굉장히 되돌리기 쉬운, 굉장히 리버서블한 저강도 상응 조치가 아닌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박사님 어떻게 보시는지도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토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재밌는 결과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 모의 회의에서 북한을 어느 분이 담당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다음에 박수유 채널A 기자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수유라고 합니다.
저는 아까 통일부 당국자께서도 여기 왜 왔냐고 하시던데 저는 국방부보다는 통일부 출입 기자고 사실 연구 분야도 대남 전략, 뭐 국제관계 이쪽에 가까워서 국방 전문가 분들 이렇게 앞에서 얘기하기 민망한 측면이 있는데요. 그 비핵화라는 그 온 국민이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해묵은 그런 주제에 대해서 그냥 국방 전문가가 아닌 다른 분야의 북한 연구자가 내놓는 그런 아이디어 정도로 들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허 교수님께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엔드 이니셔티브로 오기까지 과거 비핵화 실패 사례들을 통시적으로 짚어주신 덕분에 지금 상황이 얼마나 30년 전과 근본적으로 달라졌는지, 그래서 우리 시작점도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한다는 부분을 절감하게 됐던 것 같고, 또 마지막 3단계에 굉장히 구체적인 실행 방안까지 제시해 주셔서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그 현실주의와 구성주의 관점에서 핵개발 함의 정리해 주셨는데요. 결국 두 가지 측면이 섞여 들어갈 수밖에 없겠지만 어떤 요소가 더 강력하게 작동하는지는 국제 환경이나 행위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은데 아무래도 지금은 신뢰 구축보다는 핵이 북한의 확실한 생존 수단이고 신뢰 구축만으로 핵을 포기한다는 접근에는 회의적이었다. 그래서 남북 대화에서도 신뢰라는 게 선행 조건이기보다는 결과물로 여겨져 왔던 게 지금까지 사실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엔드 이니셔티브는 이전 정책들하고 크게 다르지 않으면서도 비핵화 정책의 기본 틀로 작용해왔던 현실주의뿐만 아니라 구성주의적 과정도 같이 보완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류나 정상화 같은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는 면에서 차별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뭐 비핵화에 대한 합의 없이 교류나 관계 정상화가 추진되면 뭐 핵보유를 사실상 인정하는 거 아니냐는 우려도 있지만 지금은 비핵화라는 과제가 너무 난이도가 높아졌다는 점에서 좀 대화 채널을 복구해서 동결이라도 추진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런 문제 제기에 동의를 합니다. 교수님께서 정책 목표로 비핵화와 평화체제 병행 구축 말씀 주셨는데 저도 이 부분이 구성주의적 과정 대표적 사례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핵개발이랑 한미훈련 동시에 중단하는 쌍중단까지는 어려워도 이 비핵화와 평화체제 논의 동시에 하는 쌍계병행은 가능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평화협정이 체결되려면 아무래도 좀 국경 문제나 외국군 주둔 문제 같은 게 해결이 돼야 되는데 비핵화 논의 핵심도 결국 이런 것들이 같은 이슈와 직결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 동시에 지금까지 쌍계병행이라는 게 비핵화랑 평화협정 동시에 시작하는 즉각적인 상호주의 구조였다면 엔드 이니셔티브는 좀 상응 조치에 따라서 진행되는 조건부 상호주의로 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어서 교수님께서 제시해 주신 단계별 전략에 제가 덧붙이고 싶은 포인트 몇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요. 우선 1단계 관련해서 지금 동결 축소 폐기, 여기서 동결이라는 시작점 밟기도 지금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적대적 두국가론이라는 전략적 기조에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남한을 주국가론이라는 게 남한을 주권국가로 인정해야 하는 의미일 텐데 영토 불가침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고 핵무력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영토 평정하겠다, 이렇게까지 좀 무력 적화 통일 방침을 유지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두국가론이 법리적 기반을 스스로 부정하고 있는 면도 있고, 또 이게 공존이라는 게 평화적 공존이 아니라 잠재적인 충돌을 전제한 적대적 공존이기 때문에 핵무기가 단순한 방어 수단이 아니라 강압 수단으로 작용할 확률이 높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비핵화나 억제 역량 강화가 더더욱 필수 조건이 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화의 물꼬를 트려면 좀 이해관계가 남북 간에 일치하는 접점을 찾아야 될 것 같고, 또 북한의 이익을 위해서도 비핵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설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아까 1세션에서 많이 논의됐던 핵 재래식 병진 정책이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사용 임대점을 낮춘다거나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그거랑 같이 또 상대방의 비용을 함께 높이려는 일종의 비용 강요 전략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우리가 비용을 또 지불해서 안보력을 증강하면 대표적으로 지금 핵잠 얘기가 지금 뜨겁게 논의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또 대응해서 추진하면 북한은 여기에 또다시 대응을 해야 할 거고, 아까 허 교수님도 북한 역시 안보 딜레마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결국은 재래식 전략 보강에 또 상당한 비용이 들어갈 거고
거고 자신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자충수가 될 거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도 이제는 비핵화의 방향으로 트는 것이 군축의 방향으로 트는 것이 좀 체제 유지에 이득이다. 경제 건설에 너가 집중할 수 있으려면 평화적인 외부 환경을 조성을 해야 되고 협상에 나온 게 이득이라는 점을 설득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장 대화를 시작하려면 좀 전략적으로 용어를 사용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그 군축이라는 용어가 저도 좀 궁금한 부분인데 북한 핵을 인정하는 뉘앙스가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감축이나 폐기까지 포함하는 단어라고 들었습니다. 저도 좀 헷갈려서 원전을 많이 찾아봤지만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의 용어로 번역이 되고 있어서 좀 군축 전문가분들께도 여쭙고 싶었는데요. 이게 만약 그때그때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개념이라면 북한에는 군축 협상으로 해석이 되고 우리한테는 비핵화 협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모호함이 오히려 협상을 여는 레버리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최근에 중단이라는 단어도 굉장히 논란이었는데 외교부가 이게 동결하고 같은 의미라고 설명을 했지만 동결은 사찰 의무를 포함하는데 중단의 의미가 모호하다 이런 좀 비판도 있는 상황인데요. 이게 다 전부 명확히 정의 내려진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모호성이 오히려 북한을 협상장으로 이끌어내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또 단계별 상응 조치 마련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씀하셨듯이 반드시 중요한 게 검증 작업이 들어가야 되고 또 경색된다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스냅백도 수반돼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도 동의를 하고요. 근데 한 가지 덧붙이면 보상이나 상응 조치라는 게 제재 해제나 뭐 외교 관계 설정이나 뭐 이런 것들일 텐데 이게 제공해 줄 수 있는 게 결국 미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페이스메이커의 역할에 우리가 충실하면서 동결 감축에 대한 상응 조치로 무엇을 마련할 것인지 미국을 설득하는 게 우리 역할일 것 같은데요. 이때 이제 안보와 경제가 결합된 조치가 이제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북한이 경제적인 필요에 방점을 두고 대화에 임했다면 이제는 핵미사일 역량도 워낙 높아졌고 제재 효과성도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안보와 경제 간의 단순한 교환 방식보다는 제재 완화 더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평화체제 논의 같은 이런 관계 정상화 조치를 포함한 안보적 측면의 대가가 함께 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한미훈련이라던가 뭐 이런 안보가 달린 전략적 문제는 좀 양보를 하는데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한미 연합훈련의 형태나 시점 정도를 일부 뭐 조정을 한다거나 뭐 시각적 위협을 좀 줄이는 대신 연합지휘 통제 훈련을 강화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거를 전작권 전환 준비와 연계하는 방식을 시도한다면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한미훈련을 미세하게 조정하는 조치가 전작권 전환 준비와 맞물려서 실무 능력 향상이나 한미 간의 신뢰 구축에도 동시에 기여를 할 수 있다면 긴장 완화도 되고 전작권 준비도 되는 일거양득의 선택지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우리가 동맹 현대화를 위한 다양한 과제들을 북한과의 협상과 연결해서 추진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핵화가 마지막으로 2분만 더 하겠습니다. 남북 간의 의제라기보다는 국제사회 의제이기 때문에 다자간 공조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때 미국뿐 아니라 중국, 러시아 같은 북한의 우방국과 소통을 강화해서 역할을 이끌어내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늘 이야기되는 굉장히 당연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지금처럼 이걸 실제로 이행하기에 적기도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북한이 중러 진영에 깊숙이 편입되면서 든든한 우방국을 얻었지만 이게 역으로 보면 북한이 지금까지 주장해온 자주 노선은 굉장히 좀 약화됐다. 지금 주변 강대국의 전략적 이해관계에 종속이 되면서 자율성을 상실한 측면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폼페이오가 얼마 전에 뭐 우리 협상 상대는 실제로 시진핑이다. 중국하고 해결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는데 자주 노선을 굉장히 강조해온 북한 입장에서는 되게 자존심 상하는 발언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런 상황을 이용해서 북한이 좀 대화에 나올 수 있도록 중국, 러시아를 통해서 설득하는 노력도 계속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아주 현실에서 취재하시면서 많은 겪으신 것들을 아주 자세하게 잘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이제 6분 남았어요. 그래서 플로어에서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예. 감사합니다. 아까 백선호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 북한이 원하는 건 제재 해제가 아니라 핵보유국 인정이다. 이번에 전승절에서 중국한테 핵보유국 인정을 묵인받았고 북한이 지금 트럼프와 김정은 간의 대화에서 북한의 핵보유국이 인정을 받느냐 아니면 계속 모호한 상태로 가느냐, 저는 매우 중요한 뭐라 그래야 되나, 인플렉션 포인트라고 할까요? 이미 많은 합의나 정책이
지금 현실과 차별화를 보이기 시작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농축 제철이를 우리가 미국한테 원하잖아요. 뭐 1, 2, 3 농축 제철이 하게 해달라. 이것도 솔직히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위반되는 것이고 핵잠도 마찬가지예요. 핵 에너지를 평화적 목적으로 이용해야 된다고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정책적인 방향성을 잡아야 되는지가 상당히 중요한 순간이 됐다고 보여지고 두 분 발표자 분들께 2분 30초씩 드리겠습니다. 네, 짧은 시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사회자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질문을 답변을 드리면 우선은 일단 이게 가정사항입니다. 협상이 된다 안 된다는 가정사항인데 만약에 여기 협상을 북한이 비핵화 협상한다는 가정사항에서 말씀을 드리면 결국 북한이 핵을 정권과 비교했을 때 수단으로 볼 것이냐 목적으로 볼 것이냐라고 측면에서 보면 핵이 수단이고 정권이 목표라고 한다 그러면 김정은 정권은 모든 걸 할 수 있다. 적어도 대내적인 존치의 정책 전환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1차 협상할 때도 북한이 그동안 한 말이 있는데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건 당연한 우리의 걱정이었습니다만 결국은 독재자는 본인의 정책을 뒤집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협상의 전망도 아마도 트레벨 시오리에 따른 관점에서 보더라도 독재자가 양보를 더 많이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을 사실 볼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우리 백선호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도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는 미국의 시간에 초점을 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뭐 단적으로 얘기하면 당장 노벨상을 올해 트럼프가 못 받았으니까 내년에 받으려고 하면 6월에 심의를 하기 때문에 6월 이전에 뭔가 효과가 나와야 되고 설사 그 다음에라고 해도 그 다음에 6월 이전에 뭔가 나와야 되는. 그러나 만약에 중동 문제나 다른 문제만 놓고 보면은 미국에게만 이루어지는 국제 문제가 있지만 러시아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공통적으로 북한의 행보에도 영향을 주는 요인이기 때문에 꼭 뭐 미국의 대내적인 요인만을 놓고 봤다라고는 좀 어렵고 한 6대4 정도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할 수 있고 여기서 거론된 것들은 당연히 전 패키지라고 봅니다. 적어도 그것들은 패키지 정도로 거래가 될 수 있다고 이 델파이의 전문가들은 판단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저도 이제 판단할 때 그게 패키지 정도로 그 정도는 최소한 주고받을 수 있어야 협상이 가능할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이제 정권과 경제를 놓고 봤을 때 저도 이제 뭐 문헌적인 분석도 그렇고 전문가들의 협상 다양한 대화를 통해 보면 경제는 부차적이고 정권이 핵심입니다. 그 부분은 이미 하노이 회담에서도 정권과 관련한 문제가 핵심이라는 것은 공통적으로 인식된 부분이라고 보고요. 다만 그럼 북한은 왜 정권에 대한 보장이 없는 상황에서 협상을 나와야 하느냐? 저는 러시아가 중국의 대체 자원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에게. 마찬가지로 중국은 미국의 북한의 대체제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여전히 추구할 필요성이 있고 1991년, 92년도 사이 이루어졌던 당시의 첫 공식적인 유엔 건물에서 이루어진 북미 회담을 갈망했던 북한의 그 목적은 여전히 저는 유효하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결국은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 있어야 정권의 안전 보장, 수교 협상이 궁극적으로 갈 것입니다. 다만 그 단계로서 아마 연락사무소라는 그 과정이 있는 것뿐이고 북한은 아마 북미 수교 해준다고 하면 아마 어느 정도 전형적인 조치를 더 빠르게 나올 수도 있지만 우리가 앞서 본 것처럼 결국 상응 조치가 먼저 어느 정도 나오고 상응 조치보다 비핵화 조치가 어느 정도 나올 때 상응 조치가 소위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추동력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2분 정도밖에 남지 않은 것 같아갖고 제가 끝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유 박사님 토론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김현옥 박사님께서 해주신 내용은 제가 끝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했던 내용 중에서 저는 기본적으로 해결 방법은 3가지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돈 주고 사거나 거래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는 자포자기 포기시키는 겁니다. 경제 제재를 통해서 포기시키거나 아니면 협상을 통해서 돈 주고 사는 거죠. 우리가 경제 지원해 줄 테니까 포기해라. 혹은 마지막은 탈취입니다. 전쟁해야죠. 전쟁. 근데 전쟁 옵션을 뺀다면 이 나머지 옵션들은 이미 그동안에 많이 해왔어요. 근데 저는 그 중에서도 거래 측면에 조금 방점을 찍고 오늘 발표를 드렸는데
백선호 박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러면 단계적으로 어떤 게 주고 가야 되냐? 저는 그냥 기본적으로 오래전에 캐비넷에 쌓여 있는 문서 꺼내서 보면 된다고 생각해요. 이미 그때도 6자 회담 때도 뭐 북미 제네바 때도 많은 고민 끝에 나온 얘기고 크게 달라진 거 없다고 보거든요. 새로운 거 하기보다는 북한이 나와야 되는 거고 안 나오면 할 수 없어요. 뭐 이 친구하고 저하고 뭐 하자 그래도 안 한다면 못 하는 거니까요. 그걸 나오게끔 하는 유인책이 점점 시간이 지나갈수록 없어지고 있다. 저는 지금 모래시계가 거꾸로 이렇게 다 내려오고 있다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트럼프가 됐든 누가 됐든 간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되고 어떤 면에서는 미국보다 더 큰 역할은 중국과 러시아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시간을 아주 잘 맞춰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주 중요한 주제이긴 한데 미중 전략 경쟁 그리고 트럼프가 들어선 이후에 뭐 여러 가지 어젠다들이 솔루션 없이 계속 디스커션만 뭐 이뤄가는 그러한 상황인 것 같고 아마 그 북미 회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여러 가지 새로운 변수들이 많이 나타나서 뭐 어쨌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훌륭한 전문가분들의 발표와 토론을 듣고 어젠다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발제자분들, 토론자분들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